2013년 3월 9일 중국 서안. 이른 아침 환한 표정의 하씨가 빠르게 아파트 계단을 오릅니다. 하씨는 중국 서안에 있는 약 18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3개월 전 한 젊은 여성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 계속 연락을 했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고 생각한 하씨는 화가 나 직접 그녀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봐, 어이 아가씨, 좀 나와봐요. 하씨는 계속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하씨는 오늘은 꼭 세입자를 만나고 말겠다는 생각에 아파트 관리인을 불러 잠금 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서자 뭔가 싸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하씨는 천천히 침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침대 위에 세입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엎드린 채 누워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너무 놀란 하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여성의 입은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고 두 손은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다리와 침대보에는 남성의 타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방 안은 누군가 여기저기 뒤진 것처럼 아주 어지러운 상태였고 지갑, 휴대폰, 노트북 등 기중품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얼굴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 정확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임대한 여성과 체형은 비슷해 보였지만 그녀가 맞다고는 확실히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방 안을 살피던 조사관 한 명이 방구석에 있는 신분증을 발견합니다. 확인 결과 해당 여성은 하씨의 아파트를 임대한 여성이 맞는 듯 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허만만, 키 165cm, 안희성 사람이었습니다. 서안경찰은 DNA 대조를 통해 피해자가 허만만임을 확인하고 곧장 안희성 경찰과 연락해 그녀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허만만의 부모는 그녀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했는데 사인은 질식에 의한 사고사였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가슴 부위에서 성형 사실을 발견합니다. 또한 심층 조사 결과 2012년 11월과 12월에 서안의 여러 숙소를 돌아다니며 성매매한 사실을 밝혀냅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인 아파트 침실에서 구매 영수증 몇 장을 발견합니다. 그중 1월 9일 구매 영수증이 가장 최근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벽에 걸려있던 달력에는 1월 10일 스케줄이 적혀 있었는데 사진관에서 사진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허만만은 1월 10일 사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은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고장난 알람시계 하나를 발견하는데 알람시계 시침이 3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시계가 바닥에 떨어져 고장난 것이 아닐까 추정했습니다. 이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범행 시간을 1월 9일과 10일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새벽 3시경인지 아니면 오후 3시경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관리인을 비롯해 주변 이웃들은 오다 가다 지나는 길에 한두 번 그녀를 마주쳤을 뿐 그녀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사건 발생일로 추정되는 1월 9일경 허만만의 집에서 다툼이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별다른 특이점 또한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CCTV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아파트가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CCTV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허만만을 알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허만만의 사진을 들고 직접 아파트 주변에 있는 유흥업소를 찾아다니며 탐문 수사를 벌입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령이 아니었을까 의심될 정도로 그녀와 관련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의 난항을 겪던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화장실 휴지통에서 남성의 피임 도구를 발견하는데 그 안에는 남성의 타액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여성의 다리와 침대보에 묻어있던 것과 동일한 사람의 것으로 판명됩니다. 경찰은 너무 쉽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자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대놓고 사건 현장에 남겨진 용의자의 흔적이 혹시 함정은 아닐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방 안쪽에 있던 탁상용 달력에서 남성의 이름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집 주소와 휴대폰 번호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추정하고 조사를 벌입니다. 도대체 이 남성의 정체는 무엇이며 험한만과는 무슨 관계였을까요?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이름은 당강, 32세, 서한 사람으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했으며 어머니, 친동생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당강을 지목하고 붙잡아 조사합니다. 경찰은 그에게 험한만의 사진을 보여주며 묻습니다. 이 여자를 알고 있죠? 당강은 잠시 망설이더니 네, 알아요. 허영영이라고. 이후 계속되는 경찰의 신문에 당강은 그녀의 이름을 허영영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그녀와 내연 관계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당강의 진술을 바탕으로 험한만과 당강의 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중순 저녁 8시 무렵 당강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 당강의 차를 막아섰습니다. 놀란 당강은 차를 급히 세우고 화를 냅니다. 그 여성은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제가 돈을 드릴 테니 저 좀 공항까지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젊은 여성은 너무 급해서 그랬다며 300위안, 우리 돈 약 5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할 테니 공항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제시하는 그녀의 솔깃한 제안에 좀 전에 일은 잊어버리고 당강은 그녀의 제안을 승낙합니다. 젊은 여성은 자신을 허영영이라고 소개하며 옷장사를 하기 위해 서안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안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러니 당강과 친구로 지내고 싶다며 그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왠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젊은 여성의 제안이 싫지 않았던 당강은 그녀와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며칠 뒤 그녀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녀는 공항까지 데려다 준 일이 고맙다며 당강에게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당강은 아내 몰래 그녀를 만나 밀회를 즐깁니다.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똑같은 날들의 반복이었던 지루했던 자신의 삶에 찾아온 짜릿한 자극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시작됩니다. 2013년 1월 9일 험한만은 당강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두 사람은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갑자기 험한만과의 연락이 끊겨버립니다. 그는 험한만이 새해를 맞아 가족들 곁으로 돌아간 게 아닐까 생각하며 험한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그날 그녀의 집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장실 안에서 발견된 피임기구 안의 타액과 피해자의 다리와 침대보에 묻어있던 타액 모두 당강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강은 그녀와 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했지만 절대 그녀를 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강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직업 여성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당강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당강의 진술이 끝난 후 경찰은 당강의 차 안에서 그가 범인임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의 차에서 테이프와 밧줄을 발견하는데
범행에 사용된 범행 도구와 일치했습니다. 단강은 허만만과 세 번째 만난 자리에서 그녀가 필요하다고 해서 샀고 딱히 둘 곳이 없어 그냥 자기 차에 계속 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단 한 사람. 모든 증거가 너무 완벽하게 범인은 단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바탕으로 단강을 범인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모든 증거가 분명하게 단강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경찰은 오히려 이 점이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누군가 일부러 단강을 함정에 빠뜨린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건 현장으로 향합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사건 현장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침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알람 시계와 건전지의 위치가 당시 상황과 맞지 않게 엉뚱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현장을 조작한 듯 보였습니다. 두 번째, 침대보가 매우 가지런하게 피해자의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을 텐데 다툼이나 반항 등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 현장에서 지문, 족적 등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증거들은 명확히 발견되는데 지문이나 족적 등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피해자이자 거주자였던 허만만의 지문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관 주변을 무언가로 닦은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군가 현장을 일부러 깨끗이 정리했다는 말인데 그 누군가는 아마 범인일 것입니다. 만약 단강이 범인이라면 다른 곳은 다 깨끗이 닦고 정리했으면서 자신이 쓴 피임 도구와 이름이 적힌 탁상용 달력은 그대로 뒀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경찰은 탐문 조사를 하던 중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허만만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녀는 허만만이 일했던 발 마사지샵 동료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허만만은 아주 잠깐 마사지샵에서 일하고 금방 그만뒀는데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동안 한 남자를 만났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그 남자는 검은색 아우디 Q7을 타고 그녀를 만나러 왔는데 차 번호는 기억나지 않지만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우디를 끌고 허만만을 만나러 온 남성은 단강이 아닐 겁니다. 그의 수입을 고려해볼 때 그가 아우디를 사기는 힘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허만만과 만남을 가졌던 그 남성은 과연 누구일까요? 경찰은 아우디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거란 사실에 착안해 사건 발생 6개월 전을 기점으로 검은색 아우디 Q7의 판매 내역을 확인합니다. 해당 기간에 약 10대 정도가 팔렸는데 경찰은 CCTV를 통해 이들 차량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차량 하나가 경찰의 주의를 끕니다. 이 차량은 단강의 집 주변에 설치된 CCTV에 그 모습을 자주 드러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단강의 집 주변 이웃들을 대상으로 수소문한 결과 아우디 차량을 본 목격자를 찾아냅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의 주인은 단강의 여동생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식사를 하러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아우디 차량의 소유자인 남성의 이름은 장강, 1973년생으로 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기업에 취직합니다. 하지만 횡령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9년을 복역하게 되죠. 출소 후 그는 사업에 성공해 엄청난 돈을 버는데 매년 100만 위안, 우리 돈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단강의 여동생 달려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강의 회사에 그의 비서로 취직하게 됩니다. 달려가 장강의 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날 무렵 장강은 예쁘고 능력 있는 비서 달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강은 달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죠. 달려 역시 모든 일에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차 있는 장강이 좋았습니다. 장강은
단려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보금자리라며 40만 위안, 우리 돈 약 7,400만원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를 사서 단려에게 줍니다. 단려는 그의 재력에 마음을 뺏겨 사귀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연인이죠. 단강과 단려는 남매, 즉 가족입니다. 그리고 단강과 험한마는 내연 관계였죠. 그렇다면 장강과 험한마는 무슨 관계였을까요?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장강과 험한만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장강은 험한만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게다가 부족할 것 없는 자신이 그런 여자와 관련이 있을 리도 없고 그런 범행을 저지를 이유도 없다며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장강의 사무실을 수색하는데 사무실 한쪽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휴대폰을 하나 발견합니다. 휴대폰 안에는 험한만과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장강은 어쩔 수 없이 진실을 자백하고 2013년 3월 14일 장강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사실 장강과 단려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단려의 어머니와 오빠인 단강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결혼이 무산되고 맙니다. 가족들이 그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장강과 단려의 나이 차이가 무려 14살이나 났습니다. 게다가 장강은 이혼한 적이 있고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후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장강이 단려에게 이혼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이혼하지 않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한 상태였으며 단려 말고도 많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가장 반대한 이유는 그가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장 씨가 사업에 성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가족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달리는 가족들의 강요에 의해 회사를 그만둡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장강은 달려의 가족들에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달려는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가족들 눈을 피해 장강과 계속 만남을 유지합니다. 그러다 그녀의 오빠 단강에게 들키고 마는데 단강은 크게 화를 내며 심지어 그녀에게 손찌검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싫은 소리 한 번 들은 적 없이 예쁨만 받고 자란 그녀에게 이 일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장강에게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장강은 크게 분노하며 달려에게 말합니다. 내가 꼭 복수해줄게. 이때만 해도 달려는 장강과 단강이 서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장강이 그냥 화가 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강은 이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 계획을 짭니다. 일명 꽃뱀 작전이죠. 장강은 이에 맞는 사람을 물색합니다. 2012년 11월 발 마사지 샵에서 험한만을 만나고 자신의 계획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강은 험한만이 서안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데다 가족들과도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 설사 일이 잘못된다 해도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강은 그녀에게 먼저 착수금 4만 위안, 우리 돈 약 740만원 상당의 돈을 제시하며 단강과 부적절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성공하면 15만 위안, 우리 돈 약 2,700만원 상당의 돈을 더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험한만은 큰 액수에 흔쾌히 그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후 험한만은 장강의 지하에 움직입니다. 처음 단강과 가까워지기 위해 그의 차에 흠집을 내고 배상하겠다며 연락처를 남겼지만 단강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에서 앞서 단강이 진술한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단강의 차를 막아선 후 험한만의 존재를 인식시킨 뒤 단강에게 점차 다가가는 방법을 씁니다. 두 사람은 이후 몇 번의 데이트를 즐깁니다. 그리고 1월 9일 험한만은 자신의 집으로 단강을 불러들여 영상을 찍는 데 성공합니다. 단강이 집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강이 험한만의 집으로 옵니다.
장강의 진술에 따르면 모든 것이 성공한 뒤 허만만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5천 위안, 우리 돈 약 90만 원을 더 요구하며 만약 돈을 더 주지 않는다면 단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둘은 돈 문제로 다퉜고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한 장강은 그녀를 포박하고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단강이 모든 걸 한 것처럼 범행 현장을 조작하죠. 그의 진술에 경찰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순간 올라오는 화를 참지 못해 일어난 사고였을까? 경찰은 이 모든 게 사고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면밀히 짜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다면 왜 허만만에게 단강을 시켜 테이프와 밧줄을 사게 했을까요? 또 상당한 재력가였던 장강이 고작 5천 위안, 우리 돈 약 90만 원 정도의 돈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처음부터 허만만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고의살인죄로 기소합니다. 장강은 경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부모님들이 다 80이 넘으셨어요. 제발 부모님께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장강의 함정에 빠져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했던 단강. 그는 자신의 지난날을 뉘우치고 현재는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 달려는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연인이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오빠 단광과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